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경제 미슐랭의 권미란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부의 대물림에 민감한 우리 사회, 상속세가 선진 대한민국을 가로막고 또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 대못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으셨던 것인지 중산층을 위한 공약으로 상속세 50%에서 30%로 감세하는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오늘은 함께하실 분 제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폐지 범국민 운동본부 서채종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대표님과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론조사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1차 대선 후보 토론회 다들 잘 보셨죠? 그에 대한 효과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부터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매일신문에서 발표가 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차 토론 이후에 이 영향이 좀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내려가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6% 지지율, 김문수 후보가 41.6%의 지지율을 보여주면서 오차범위 내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준석 후보가 8.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 대선 국면에서 지지율의 영향을 생각보다 꽤 크게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오늘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자리 모신 서채종 대표님의 자기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속세 폐지 범국민운동 대표를 맡고 있고 상속세를 폐하라는 책을 쓴 작가인 서채종입니다. 네, 대표님 제가 좀 알아보니까 사회학을 전공하셨고요. 네. 또 증권사 경력이 있으셔서 금융시장에 오래 또 몸을 담으셨더라고요. 증권사 시장은 아니고 은행 은행 건물에, 쪽이시군요. 은행 건물에 예. 했었죠. 사회학 공부를 했었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경력. 그 사회학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사회 현상을 공부해서 사회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자 이런 이제 상당히 인위적으로 사회를 고치려고 하는 그런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학을 배웠을 때는 저는 이런 보수적인 그런 지식 가치들보다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회를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쪽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2000년 이후로 자유주의를 접하면서 이것이 잘못됐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한국 경제를 저희들이 2000년부터 그 한국 경제에 관해서 연구하는 모임을 가지고 21세기 경제학이라는 연구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연구회를 하면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성장률이 떨어질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던 차에 그 삼성물산하고 그 제일모직 합병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상속세 문제를 이제 바라보게 상속세가 큰 문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은퇴하고 나서 상속세 이 문제를 좀 더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속세 폐지 혹은 상속세 인하라는 이러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시민운동가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네. 대표님 그러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선언과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체제전쟁에서 승리하고 경제 부흥을 이끌 총사령관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자유시민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유시민인 우리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총사령관으로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미증류의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부흥을 이끌 적임자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감세, 규제 완화 등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약속한 공약은 한국 경제 부흥의 유일한 방법이며 특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약속한 공약은 타 후보들과의 차별화된 공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약 이외에 우리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를 근본적으로 혁신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천착하여 기존에 갖고 있던 사고의 벽을 깬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를 성취한 경험이 있습니다. 둘째로 삶으로 자신의 신념을 증명한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3분의 국회의원과 2번의 경기지사를 역임하면서도 청렴 그 자체인 점이 이를 증명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기지사를 역임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GTX 건설 등 어떤 후보도 갖지 못할 탁월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단체 일동은 공약한 것들을 실천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체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자유로운 개인과 기업이 만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0일 참여단체 국민개몽운동본부, 국병포럼, 대한민국 투명세상연합, 상속세 폐지 범국민운동본부, 한국임대인연합회, 조세정상화 시민연대, 자유청년연맹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많은 단체들을 대신해서 나와주셨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 선언까지 해주셨고요. 최근에 많은 그 단체들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아니었지만 또 이렇게 보수 지지층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채널 펜앤마이크에서 또 지지 선언을 해주셨으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또 김문수 후보님께서 잘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내용까지도 오늘 좀 담아볼 생각입니다. 채팅창을 보니까요. 상속세 폐지하자니까 민주당이 거품 물고 반대하던데 라는 댓글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방송 전에 아까 대화를 나눴을 때 서채종 대표님께서 미국사를 들면서 이 세금을 가지고 또 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 역사적으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제로 매국적 상속세 공산주의 노예의 길인 이유라고 이렇게 잡아봤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한쪽 면만 너무 보면 이해할 수 없고요. 네. 예, 그리고 이 상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제가 지금 어떤 분 그 어투를 다 흉내낸 건데 잘 모르시죠? 네. 토론 안 보셨군요. 잘 집에 테레비 없어서 안 보셨군요. 상속세라는 것을 상속이라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면 네 그러면 한쪽 면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상속세에 대해서 부자들에게 꼭 물려야 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좀 계시지만 이제 점점 많은 분들께서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가 우리 경제에 정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제 인식도 서서히 늘어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얼마나 과도하게 높은 건가요? 그 단순 세율만 보면 일본 다음에 50%로 일본 다음에 두 번째고요. 가산 세율까지 한다 그러면 60%니까 훨씬 뛰어넘죠. 그런데다가 여기에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속세를 현금으로 한꺼번에 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는 게 이제 연분합인데 매년 얼마씩 내는 거죠. 근데 연분합에 이자가 붙는데 그게 2024년 기준으로 하니까 3.25%인가 그렇게 이자가 붙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60%에다가 그 3%는 63%가 되는 거죠. 63%의 그 세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나치게 높을 뿐 아니고 이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단순 세율만 높은 게 아니고 세금을 걷는데 너무나 치밀하고 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이게 표가 있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는 우리나라들도 실제 시행이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미국 같은 사례인데요. 미국에서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자기 죽어서 전부 다 공익재단에 기부한다 그랬으니까 그 기부를 왜 하느냐. 미국은 공익재단을 통해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공익재단에 그 기부를 하고 나서 그 공익재단을 통해서 경영권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삼성이 그걸 시도하면서 또 그 세무당국에서 이걸 막았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꽉 짜낸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 세율 그대로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른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독일 같은 경우도 그 7년 후에 지분 및 임금 지급 유지 시 그 85%, 7년 후에는 100% 공제를 해줍니다. 네. 그 영국도 그렇고 지금 영국 상장 주식 50%, 비상장 주식 100% 공제인데 지금 비상장 주식에 상속세를 물리겠다 할 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도 지금 저렇게 되고 있고요. 이렇게 환매 조건부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일 경우에도 이제 그 가업 상속을 굉장히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가업 상속 공제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조건을 다 그 충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상속세는 말 그대로 세율 그대로 걷어내기 위해서 국민들을 쥐어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세금 제도가 이렇게 해외 같은 경우는 공제 혜택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오히려 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려면은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공제 혜택이라는 것이 실상 크게 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그렇죠. 상황이라고 보셨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실제 최고 세율로 겉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55%, 우리나라가 50% 최고 세율 기준입니다. 프랑스, 미국, 영국 40%대, 스페인, 아일랜드,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30%대의 상속세를 최고 세율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OECD 평균이 25% 정도 수준이잖아요. 이제 저게 실제 최고 세율이라고 있는 것이 이제 저게 이제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과된 공제 혜택들을 네, 다 감안했을 감안해서. 때 실제 최고 세율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상속세가 높은지가 드러나는 거죠. 가장 높은 일본이 실제 최고 세율이 11%, 그리고 프랑스도 11%, 미국은 40%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랑 또 다른 것이 공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우리는 공제 금액이 얼마죠? 우리나라는 지금은 10억인데 이제 확대한다고 그랬으니까 뭘 예. 얼마나 확대할지. 미국은 제가 한 8년 전인가 상속세 관심 생겨가지고 기사 찾아봤을 때 그때 당시에 130억 정도였고 최근에 보니까 300억이 넘더라고요. 예, 공제 부부 합산하면 그렇게 돼요. 그게 어. 그 한 분이 그 150억 정도 이렇게 그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부부 합산을 하면 30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그렇게 재산이 10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흔치는 않기 때문에 미국에도 그렇게 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그 이상의 부를 축적했을 때 우리 주변에서 좀 보기 드물게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을 때 최고 세율이 미국은 40%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고 우리나라는 그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 같은 경우는 거의 60%인가요? 그렇죠. 예, 상장사 같은 경우는 60% 비상장 예, 상장사가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해 가지고 네. 예, 하면 60%가 되는 거죠. 예. 그 외에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 캐나다, 스웨덴, 호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헝가리, 체코 등등등 쭉 있죠. 뭐 멕시코가 또 상속세가 없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았던 상속세가 높았던 70%까지 최고 세율이 국가죠. 70%였었죠. 예. 70%의 상속세가 사회복지고 사회정의다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지금은 상속세가 없다는 예, 말씀이시죠.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시켰죠. 어떤 이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자본이득세는 그 상속받은 자산을 나중에 매각할 때 그 우리나라 양도세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차액을 납부하는 게 자본이득세고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양도소득세가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세율이 높다는 게 또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현물로 대부분 이제 큰 자산들은 현물로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네. 현물 자산과 현금 납부 이 차이에서 오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심한 압박이 되는 거죠. 실은 이제 작년 미국 대선 전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00억인가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1,000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미국 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탑 클래스에 드는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1,000억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언론이 집중할 정도로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만큼 어렵거든요. 네. 부자일지라도.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그 한두 푼이 아니고 조 단위가 나오죠. 이제 삼성과 같은 경우는 9조.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죠. 우리들이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게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기업 경영하는 분들에게 그 압박이 될 것인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채팅창에 미자님께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 1인당 1억 주겠다고 거짓말할지도라고 써주셨는데 실제로 공약에서 그 18세까지 아이들의 자산 1억 만들어 주겠다라는 공약이 들어 있어요. 자산을 국가가 만들어 주겠답니다. 누군가는 내긴 내야 되겠죠. 누군가는. 그건 누가 누군가가 세금을 내는 거죠. 누군가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예.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네네네. 그 누군가가 누군가요? 그 누군가는 여러분 자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세금으로 자신이죠. 이 실은.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누군가 생색내면 네. 예, 그게 참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사회학을 전공하셨다고 하셨지만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국에 사회의 악이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높은 상속세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는 또 결과물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수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73곳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오셨습니까? 76. 네. 네.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 나죠. 최고 상속세율을 겉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공제 혜택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좀 많은 기업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초라하죠. 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2004년인가 2003년인가 연말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죽게 되면 이 회사는 국가 것이 된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그 방향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넥슨 아시지 않습니까? 김정주 그 게임 회사 넥슨 네, 2대 주주가 지금 기획재정부라는 사실도 아시죠? 그 맞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2대 주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상속건이 생긴다 그러면 정부 것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죠. 네, 뭐 기업인들, 재벌들 자기들 유리하게 사업하고 뭐 돈 많이 축적하고 월급도 많이 받는데 예. 이거 상속까지 해주면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 재벌들의 세금을 깎아주려 하냐 이런 말을 실제로 네. 저는 제 주변 기자분한테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상속세에 대해서
너무 부자 감세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께서 우리나라의 이 고율의 상속세가 경제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런 인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속세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세금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뭘지 궁금하고요. 또 상속세는 중산층 감세라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중산층 자산 증시 프로젝트라면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안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유산 취득세 도입 등 합리적인 상속세제로 개편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상속세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라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속세가 중산층의 감세인 이유는 또 뭘까요?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사유재산권을 부정한다는 말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들이 일을 해갖고 그 월급을 받든지 여하튼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00원을 벌면 1,000원 너무 더 약한가요? 100만 원을 벌면 80만 원은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먼저 소득세로 한번 50%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또다시 60%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에서 20만 원만 내 것이고 나머지는 세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통제권을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세금 때문에 자기가 통제권을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팔아야 되는 거죠. 그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자산일 뿐만이 아니고 가족의 자산이기도 하거든요. 실은 우리들이 가족 공동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 공동체보다 더 그 강력한 유대관계를 가진 것이 운명 공동체인 가족 아니겠습니까? 이 가족의 재산인데 아버지가 죽었다 그래서 그거 가져가고 불로소득이라고 자식에게는 그게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실은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열심히 그렇죠. 결국 자식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밤낮 없이 정말 배고파가면서 재산을 모으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그게 불로소득이라는 게 그 자식의 그거 아니죠. 우리들이 경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실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개인의 욕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내의 자산을 그 아버지에서 아들로 넘어가자 해서 이걸 과세를 한다는 것은 그건 진정한 의미의 사유재산을 부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상속세가 중산층 감세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중산층 감세가 되는 이유는 이제 그만큼 공제 혜택이 주어졌을 때 공제 혜택 때문에 중산층이가 결과적으로 그 나중에 세금이 적게 돼서 개인의 소득인데 뭐 근데 이걸 아시려면 우리들이 어떤 집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속 한 10억짜리 집을 상속받았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10억을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제 가족이 받아 10억까지는 면제가 된다는 가정에 이때까지는 그 세금을 안 냅니다. 10억까지. 그러면 이걸 이제 나중에 물가가 올라서 2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팔 때 20억 그 양도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상속받을 당시에 10억이 매입 원가가 되고 네. 팔 때 그 가격이 20억이 그 판매 가격이 됩니다. 그럼 양도 차익이 10억이 생기는 거죠. 요 1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속 이게 없으면 처음 집을 구입했을 때 그게 5억이라고 치면 5억 되는 집을 그 20억에 팔면 15억이 그 양도 차익이 됩니다. 그 15억이 돼서 양도 차익을 내게 되는 거죠. 그 이런 관계로 해서 공제 한도를 늘려준다는 것은 결국은 중산층에게 그 중산층의 부를 늘려주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세금인 상속세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존중하고 좀 더 가족을 이루려는 이런 마음들을 좀 동기부여를 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이 상속세 같은 경우는
좀 손질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인 거죠. 큰 느티나무님께서도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배고픈 건 참겠는데 우리 아들 딸들 굶을 생각하면 못 있겠다. 가만히 못 있겠다. 그게 대다수 인간들의 그 본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저도 지금 그 가끔 해보지 못하는데 아스팔트에 왜 나오냐? 예. 저라면 별로 안 나와도 될 정도인데 그냥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우리 예. 자식들이 서로 몰라준다, 손치더라도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리사랑이니까요. 네. 큰 느티나무님께서 방금 이 말씀 해주시면서 해외에서 10년 동안 부정투표 걱정돼서 재외국민 투표를 안 하셨대요. 근데 이번에는 꼭 본투표를 하기 위해서 입국하셔서 하실 생각이시다. 애국자십니다. 예, 정말 진정한 애국자시네요. 애국자십니다. 네. 예, 그런 글도 올려주셨고 또 상속세는 0%가 맞습니다.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서상원님께서는 상속세 30%도 많습니다. 3번 상속하면 0 되겠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한 사례가 실제로 스웨덴에서 있었습니다. 그 스웨덴의 아스트라 지금 이제 우리들이 그 백신 맞았을 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네. 만든 그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 백신 회사 아스트라사가 실은 스웨덴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스웨덴 기업이었는데 이제 미망인이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때도 그 부부간 상속은 그 과세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망인이 상속을 받았고 경영을 하다가 미망인이 돌아가시자 그때 이제 자식들한테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속 자산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가 그 주식이거든요. 그 시장에서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주식을 팔 거라라는 소문이 난 겁니다. 당연히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있는 주식을 다 해도 상속세를 다 못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팔린 게 이제 영국 제네카사의 인수합병이 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네. 라는 회사가 생기게 됐죠. 이제 이게 1984년도인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 뒤로 이제 스웨덴에 있던 기업들이 그 이제 설랑설레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러다가 우리도 그런 처지를 당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우유팩 회사인 테트라팩이라는 회사도 스위스로 갔고 우리들이 잘 아는 가구 회사 이케아 같은 경우가 네덜란드거든가 그쪽으로 네. 그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본사를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기업들도 이제 계속 옮기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은 스웨덴이 자본이득세로 우리나라로 치면 양도소득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속세를 내도 결국에 물려받은 재산을 팔 땐 또 양도소득세까지 내니까 우리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걱정해서 주가를 오히려 높은 걸 선호하지 않고 낮게 유지되는 걸 선호하게 되고 이건 역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볼 때 첫 번째로 보는 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기업인들은 상속세가 높기 때문에 주가가 낮게 유지되는 걸 원하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까 스웨덴 얘기해 주셔서 잠깐 보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25년 기준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이 111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상속세가 없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 예, 지금 2000년대 이후로는 상속세가 인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 같은 경우도 90년대 후반 결정된 이후에 변화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2000년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높인 국가는 단 한 곳도 없고요. 다 낮추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30년 정도 상속세 세금이 손질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그 납세자 측면에서 그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납세자 측면에서 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에 대한 어떤 질투 같은 게 좀 사회적으로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부자 감세라 그러면 왜 부자들한테 그 세금을 깎아줘 이런 식의 그러다 보니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거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가 아니고
많은 경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경영권을 이양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편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편법들을 통해서 경영권을 이양하고 왔었습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경영인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서 상속세를 손봐야 된다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회라든지 세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 감세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아젠다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자 감세라는 소리만 나오면 멈칫멈칫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 듣기 싫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은 안 한단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돈을 벌면 죄인이다. 그렇죠. 안 칭찬받고 부자가 칭송받아야 되면 되는 건데 미워하고 질투한다. 이게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프레임이 돼버려서 굉장히 곤란합니다. 제가 상속세 문제를 보면서 이게 상속세 개정 과정을 쭉 보니까 네. 1991년 개정 취지에 이런 언급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네. 고액 자산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가 91년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80년대 운동권의 어떤 마인드들이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90년대가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쌓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년이 그러고 난 뒤에 25년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깨야 되죠. 그때는 그랬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정말 점점 마이너스로 가기도 하고 지금 이제 거의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깨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정말 힘든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저렇게 정말 처참합니다. 78개. 이게 바로 우리 일자리고요. 우리 민생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그 수치입니다. 그냥 부자들에 대해서 저는 왜 그렇게 반감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부자들이 여론을 조성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인간의 본능이 질투라는 게 있긴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어떤 사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사실은 그게 공산주의식 생각이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락앤락 얘기도 잠깐 채팅창에 나왔었는데 상속세가 매국적인 세금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는 것 대신에 사모펀드에 기업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하겠다. 양도세를 선택하겠다. 25% 선택하겠다라는 기업인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M&A가 많이 된다고 저도 맞습니다.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예. 경영인들 입장에서는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상속을 해야 되는데 60%를 50% 50%는 60% 이걸 내고 상속을 하기는 너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업들을 팔아야 되는데 파는 그 기업을 사는 데가 어디겠느냐라는 거죠. 대부분 이제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의 출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좀 유의미하게 봤던 게 폐기물 업체들이 대량으로 사모펀드에 매각이 됐더라고요. 네. 많은 폐기물 업체들이. 좀 영세 업체들, 다른 기업들보다는 영세 업체들이죠. 그런 분야가. 그렇죠. 근데 제 주변에도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폐기물이라는 것이 사업이 크죠. 어떻게 보면 사회 기반 시설이지 않습니까? 폐기물 동네마다 있잖아요. 뭐 그렇죠? 고물상 이런 것들. 근데 그건 이제 규모가 상당히 큰 기업들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길한 보면 우리 사회 기반 시설인데 폐기물 업체라는 것 자체는 사회의 기반 시설인데 그런 것들이 팔려 나간다는 게 상당히 좀 불길한 조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속세 기업들을 해외 자금 손에 넣어주게 되면서 결국에 나라를 파는 그런 세금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채팅창에서도 많이들 우려를 하십니다. 보시면은
종준이님께서 상속세 큰 핵심은 기업들이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팔면 기업 수가 줄어들고 세금 덜 거치고 주변 상권 무너지고 일자리 없어지고 악순환 구조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글 써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희 펜앤마이크와 광동의 콜라보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벌써 3번째 단독 혜택입니다. 오직 펜앤마이크와 광동에서 콜라보에서만 단독 혜택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자, 녹용 전립선 보감입니다. 잔뇨감, 빈뇨, 양뇨 등등 굉장히 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저도 최근에 이 잔뇨 증상이 좀 있어가지고 제품을 뭘 사면 좋을까,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은 다른 게 없을까 하면서 찾아보다가 마침 저희가 광동이랑 콜라보를 하게 돼서 지금 처방 중이라면 좀 그런데 지금 이 제품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인정받았고 녹용 건강기능식품 광동 녹용 전립선 보감인데 글씨도 나오죠.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제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상품인 녹용 전립선 보감을 펜앤마이크 광동 특가를 이용하시면은 정말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한 박스에 22만 5천 원, 두 박스에 40만 원, 세 박스에 55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신데요. 요즘 뭐 구매 한번 하려고 하면은 링크 타고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번거로우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펜앤마이크 광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문의전화 1661-6915 1661-6915로 전화 주시면은 문의 및 상담 동시에 정말 간편하게 가능하시니까 저희 펜앤마이크 광동 콜라보 제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펜앤마이크와 광동제약 콜라보 제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혈당과 유산균에 대한 걱정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큰 걸로 보여드릴게요. 광동 제품인데 혈당과 유산균을 한 방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펜앤마이크 광동 콜라보로 구매를 하신다면은 두 번째 단독 혜택인 만큼 특가, 초특가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혈당 유산균 한 박스에 18,000원 그리고 세 박스에 48,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혈당 관리 장 건강을 오직 하루에 한 캡슐로 한꺼번에 정말 가성비 넘치게 해결이 가능한 제품 오직 펜앤마이크와 광동 콜라보에서만 맞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측 하단에 손쉽게 나와 있는데요. 문의 전화 1661-6915 1661-6915 전화 주시면은 문의 및 상담 동시에 간편하게 가능하니까요. 펜앤마이크 광동 콜라보 제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저희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콜라보로 이번에 PPL을 진행 중에 있는데 무려 3가지 상품이 펜앤마이크 광동 초특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바로 관절 상품인데요.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입니다.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았고 관절 신소재 플러스 흡수가 매우 빠른 프리미엄 관절 영양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팩으로 해서 간편하게 뜯으면서 마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마셔봤는데 쓰지도 않고 아주 달달했습니다. 맛도 좋고 또 몸에는 더욱더 좋고 특히나 저도 풋살을 매주 2회 정도는 차다 보니까 이 관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것을 마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풋살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펜앤마이크와 광동 콜라보에서만 초특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 한 박스에 49,000원 그리고 세 박스에 98,000원 할인가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문하실 때 번거롭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측 하단에 문의전화 1661-6915 1661-6915로 전화 주시면은 손쉽게 구매 및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